네, 늘 제가 혼자 앉아서 방송으로 킥킥거리면서 봤던 프로그램에 함께 앉아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의 퍼니포를 소개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그 봉지욱 기자 지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쿠팡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쿠팡. 저도 탈팡하긴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가입은 쉽고 하여튼 탈퇴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하십니까? 저는 쿠팡들? 그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안 하는 몇 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가족이 집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고 그러니까. 네, 저도 노영희 변호사는 하십니까? 저도 제 건 없습니다. 아, 다들 뭘 사는 쪽은 아니시구나. 네. 민 의원님은 맞습니다. 저도 탈팡하려고 했더니 가입이 안 돼 있고 아쉽게 됐네요. 제 식구들만 너무 아쉽네요. 특히 우리 딸들이 아주 과감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탈팡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과정을 보니까 앱으로 막 하다가 최종 결정은 다시 외부로 넘어가야 돼요. 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는 어렵사리 성공을 했습니다만, 자,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해서 장치도 회수하고 개인 정보의 제3자 전송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쿠팡의 이 일방적인 발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저도 변호사 한 20년 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받는 주체가 조사받는 대상자가 갑자기 저 무죄입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를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처음 본 장면인 것 같아서 저 너무 낯설어서. 더군다나 이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처럼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국가기관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국민이 그냥 무죄라고 믿어야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경찰에서 이제 그들이 뭐 건졌다고 물에서 뭐 돌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뭐 던져서 물에 넣은 걸 건졌다고 그러니까 너무 하는데 지나치게 상세하기도 하고. 아니 그것도 이제 쿠팡에서 잠수부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어. 쿠팡 에코백에다 넣어서 버렸어. 아, 쿠팡 에코백에 그 물건 보내주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잘 찾을 수 있도록. 그 범인이 네. 범인이 버려졌어 그렇게. 네. 이 정도면 거의 사설 그 탐정이죠. 네. 경찰 기관 정도라고 봐야 되는 CIA나 FBI 정도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쿠팡은 소설도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받습니까? 노 변호사님 딴짓하지 마시고. 아니 딴짓이 아니라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내 무죄의 증거 이거를 얼마나 수사기관이 받아주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원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입증하겠다 나의 무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이제 검사를 하겠죠,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낸 일종의 폭넓은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니네들의 주장일 따름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이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유출한 사람이 일단 1번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유출과 관련해서 회사 전체가 너희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공범이 1번 유출자를 조사해 가지고 네 혼자 한 거잖아. 그리고 증거는 이렇게 버린 거잖아. 에코백에 싸가지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린 거잖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은 약간 증거인멸 오히려 나는 오히려 수사 방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거물을 쿠팡이 임의 제출 경찰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임의 제출한 증거는 뭐고 그 잠수부가 찾은 거는 뭘까요? 난 그 잠수부 대목이 너무 웃겼어요. 이게 큰 회사구나. 그걸 동원해서 막 잠수를 하고. 그 과정을 또 찍기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수사 대상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래 구속해가지고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자료 같은 거를 쿠팡이 먼저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요. 그러니까요.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신병 확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수사를 예. 제대로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그러면 서로 간에 할 이해관계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네, 자기네들끼리 집단과 개인인 거잖아요. 이거를 축소시키고 싶어가지고 나도 내가 이만큼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크게 안 했어요. 이걸 하고 싶었을 것이고 쿠팡 입장에서도 너 그렇지 이만큼만 했지 이랬을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자기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벌써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수사기관은 이 사람을 신병 확보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말 맞추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같이 동렬해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전담 재판부를 선출하고 하니까 이제서 뭐 예규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6월 달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들이 한 거는 무슨 뭘 이 사람을 조사하고 한 게 아니라 대관 업무자들을 집중적으로 뽑은 거 6개월에 뭐 18명씩 뽑고 뭐 이랬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 노력, 조사 노력 이런 게 아니라 대관 업무자를 뽑는 거 해서 막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조사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자체적으로 누가 그랬는지 사내니까 더 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발생한 일인데. 이게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공개되기 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게 제일 좀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하고 고객 정보 탈취에 쓰인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등을 회수했다고 밝혔다는 거거든요. 유출자를 지금까지 특정 안 해준 것 같아요. 아 쿠팡 안에서. 네, 쿠팡 안에서 이렇게 유출됐다. 그런데 누가 유출했다라는 것들을 특정 안 하고 이번에 이 사람이 특정했고 이 사람을 조사했고 이 사람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증거를 이렇게 인멸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그게 이 말이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이 돼요. 사람이 저 예를 들어 봉지욱 기자 오셨어요? 네. 봉지욱이 그걸 유출했다. 그러면 봉지욱을 경찰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순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기사가 났었을 때도 누구라고 특정이 이미 그 시절에 다 돼 있었었어요. 그 뭐 중국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났고 지금 고소고발이 다 이루어졌고 소송까지 지금 진행된다는 중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자기네는 특정을 못하고 쿠팡이 특정해주니까 그제서야 아 너였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봉지욱 기자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쿠팡에 아니, 올라온 황당해서 하는 수사력에 말이에요.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황당해서 하는 근데 이게 황당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안 될 확률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지금 오염됐잖아요. 범인이 그렇죠. 범인 그러니까 사실 쿠팡도 피의자 측이잖아요. 쿠팡도. 근데 거기서 그 증거물을 손을 댔다. 우리가 다 뭐 기관들을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없더라. 이거는 증거가 오염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도 이게 지금 증거 오염 문제부터 절차상의 말이 안 문제 돼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나왔을 텐데 쿠팡이 정말 약간 뭘 잘못 먹진 않고서는 왜 이런 짓을 벌렸을까요? 내용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는 게 자체 조사했다고 하면서 발표한 걸 보면 계정은 3천여 개밖에 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3천여 개 중에 대문 공동연관 번호가 있는 게 2,609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걸 맘먹고 탈취를 시도를 했다, 누출을 시도를 했다, 뭐 자기들은 누출이다, 뭐 용어도 하여튼 복잡하게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왜 3,000개만 하겠어요? 이걸로 뭐 돈을 번다, 장사를 한다, 뭐 여러 목적이 있었을 텐데 하려면 고객 DB 전체에 대한 접근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000개를 고작 3,000개 고작도 아니지만 3,000개를 했는데 2,609개나 대문 그 공동연관 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도 거의 다 만약에 더 털렸다면 거의 다 공동연관이라든지 어떤 비밀번호 이런 게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역으로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부터 먼저 다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이 있어요. 네, 맥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 맥락에 관련해서 이 쿠팡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특정하고 이런 걸 정리했는데 그럼 수사기관은 뭐 했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특정한 인물은 중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못했을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 범죄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고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 오프라인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부터 시작해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딱 됐는데 너무 황당무계하게도 쿠팡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의 수사력을 보여줄게. 니네 수사력은 정말 그지 같아.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면서 딱 봉지욱이 그랬어. 근데 봉지욱이가 아무 이유도 없대. 그냥 자기가 노영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싹 가져갖고 한 페이지만 딱 보고 나머지는 다 버렸대래 물에.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 납득이 가요? 범인으로 특정된 분이 본인의 입장을 장문의 글로 막 확인 썼잖아요. 썼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건 사실상 공익적인 거야. 쿠팡한테 내가 수차례 얘기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얘들이 안 고쳐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저질러 라는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거 대역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 빤한 그 스토리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야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거 조직 폭력배 애들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가 먼저 잡아야 돼.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진짜 영화에서나 그 볼 법한 되게 빤한 스토리의 전개라. 정말 쿠팡 답변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날짜로 한번 보자고요. 물리적으로 PC랑 노트북을 파손했대요. 그다음에 에코백에 쿠팡 에코백에 넣어서 물에 버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최근 특정했다 치고 잠수부를 통해서 건지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물리적으로 파손한 걸 어떻게 복원했는지는 그 과정은 뭐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데 복원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지는 시간, 그다음에 이거를 복원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밝히는 요것까지가 있었어. 그러면 요것만 해도 대충 뭐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어도 그거 그 순서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복원해놓고 다음에 물에 빠뜨린 다음에 다시 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뭐 순서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네. 솔직히. 시나리오가. 제가 24일 날 네. 어제 그제 갔다 왔잖아요. 쿠팡 본사에 네.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때 허수아비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였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이런 그 유출이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민간 합동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할 겁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쿠팡은 전과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장덕준 씨 사망했을 때도 이거 덮어야 되기 때문에 유리한 거 자료를 다 빼고 불리한 것만 다 집어넣고 어쩌고저쩌고 조직적으로 그 상황을 오염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증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이 매뉴얼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거를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심고 미안하지만 증거를 심고 어떻게 해서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언론이나 이런 데 안 알리고 어떻게 수사기관에다가 안 알리고 이런 거 자기네가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요.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 보고 그냥 믿으라고 생짜로 그들의 성과 보통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거야. 계획을 짜는 게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분이 대가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을 대관 업무에 투입시켰다면서요. 잠깐만요. 여기 대관이 아니고 여기는 김앤장 출신들이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법무를 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이 법무적인 것들을 대표들이 한 사람들. 그것도 어떤 전체적인 그걸 가장 잘하는 대관 업무의 한 기획 부분일 거 아니에요. 업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일종의 뭐랄까 매뉴얼 만드는 건 그런 법리적인 문제이겠지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준비하는 거는 그런 거는 어떤 그 위기 대응 팀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엊그제 앉아서 이제 어느 분하고 쿠팡의 대관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8명이 있어요. 제 전화기에 있는 사람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대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약 60여 명. 그런데 이제
현업에서 대관이 아니라 약간 후선으로 빠져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 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오. 다 합치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회공헌위원회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완전 대관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명칭만 달리해서 하는 것까지 보면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이들이 노력한 것이 아마 결국 금융치료 이 부분에 대한 방어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3천여 개밖에 침범 안 됐다 하는 것도 결국은 소송 대비하는 그런 집단 거지. 소송에 대한 대비 이런 거 아니겠냐 싶고 그렇다고 보면 가장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조사 사국이 투입된 거잖아요. 지금 아마 청장님이 조사 사국장 출신일 거예요. 저승사자잖아요. 별명이. 기업의 저승사자. 예,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게 이제 조사 사국이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파트까지. 그래서 엊그제 이제 쭉 이렇게 분위기로 보면 국세청에서 지금 사기가 충만하다. 특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사기 있다. 충만하다. 사기 충전하다. 분위기 조성됐고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네, 뭐 이런 그래서 거. 아마 쿠팡이 더 위기감을 갖고 이런 걸 선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약간 허술하다는 걸 알면서도 급히 발표를 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우리가 싶습니다. 쿠팡의 속내는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라. 게다가 지금 어디다가 그 로비까지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외교 라인까지 잡아가지고 난리치게 만들고 우리를 뭐 위협했네 안 했네 이딴 말까지 하게 만드는 이 행태가 그렇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국민들을 아래로 보면 이렇게 했느냐.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관 말씀 나왔으니까 쿠팡 대관에서 지금 하나 재미난 기류가 생긴 게 이게 자기들이 사태가 이만큼 커질 줄 몰랐던 몰랐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친정에다가 즉 국회라든지 정부 측 인사들이 이제 많이 갔잖아요. 친정에다가 자기들 쿠팡의 허점 이런 것들을 흘려주면서 다시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가 본인들만 되는 살려고 거예요. 대단히 살아남으려는 노력은 정말 언제 봐도 참 눈물 나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그런지 왜 이 대통령이 성탄절에도 쿠팡 관련 회의를 열었어요? 예. 여기에 이 회의는 어떤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뭐 누구에게 홍지욱 기자님. 늦게 왔으니까 먼저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기사 처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 처음에 수사기관이 잡았다고 봤어요. 처음에. 원래 그래야지.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인데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제 관계기관에 물어봤을 텐데 보고도 안 올라와. 뒤늦게 이제 그 관계기관도 파악해서 올렸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다 모이라고 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로 전 어제 기사 보고 야 이건 진짜 정말 심각한 조직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희 기자들도 많이 가거든요. 대관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쿠팡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의 정년퇴직 때까지 거의 놔둔대요. 그냥 잘 안 자른대요. 그러니까 더 뽑지 잘 있는 사람을 잘 자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서 또 딴소리 필요하면 더 뽑고 그리고 그 김현장 출신의 대표라는 분 저는 그분을 좀 알거든요. 그분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 아버지가 그 북미 쪽으로 갔습니다. 그죠. 북미 총책으로 갔어요. 그분 부친이 강신옥 변호사세요. 강신옥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전에 민주화 운동에서 인권 변호사 하시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변호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 기억에 제가 JTBC에서 김재규 재심 을 이끌어낸 그 군사 재판 녹음 테이프를 입수해서 지금 재심하고 있잖아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네. 재심하고 있는데 그때 그 보도를 하니까 그분이 강신옥 변호사가 마지막 저와 인터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뭐 그런 걸 달라, 뭐 인터뷰 이런 파일을 달라.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각 언론사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항상 골프 치고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판사 출신인데.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예.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다른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그분이 이런 분이고 기자 관리를 하시는 분이다. 기자 관리를. 그러니까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저 언론까지 다 오염이 돼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뭐 국회 차원이나 아니면 언론이 추적을 해가지고 밝혀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대통령 모셔봤지만 사실 성탄절에 이런 회의를 한다는 건 진짜로 뭐 네. 시체말로 급박한 거죠. 빡쳤을 경우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게 완전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탄절에 굳이 이런 회의를 다음 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탄절날 모이게 했다는 건 뭔가 대단히 그 분노했다는 엄중한 일이 있었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외교라인까지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선을 지금 좀 전에 발표한 자체 셀프 수사도 그렇고 지금 이들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 하원 의원이나 이 정치권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게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 국민들의 감정선을 엄청나게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그 분노가 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들은 감정선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희 국회 같은 경우는 실은 어떻게 하면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이 내에서 할 것인가를 명확히 끝까지 외부적으로는 공표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항의 방문 가셨다면서요? 그거는 항의 가서 너희가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이번에 쿠팡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라. 그리고 그 외에도 쿠팡이 국민 밉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도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로비를 그 미국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 배달앱 이런 부분과 관련된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9명의 국회의원이 간 거예요. 감정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간 겁니다. 아니 근데 가서 성과가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지? 김유석 친동생. 예. 이제 갔더니 제일 처음에 갔더니 거기에 자회사들이 다 왔고 그다음에 본사의 부사장들이 다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소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김범석이 30일 31일 합동청문회에 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문 증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통을 직접 안 하냐? 저희는 소통하지 않는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누가 만나서 누가 소통하냐?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마 기존에 박 대표가 했을 것이고 지금은 신임 대표가 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확신도 아니고 그럴 것이라고 본다예요. 그럼 당신들은 뭐냐? 도대체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라고 하는 와중에 제가 물었어요. 내가 이런 제보가 있는데 동생이 김유석이라고 있는데 먼저 찔러보신 네, 거예요? 제가 찔러본 거예요. 실세라고 하던데 혹시 김유석 씨 아시나요? 그랬더니 모두 다 머뭇거리다가 한 사람이 예 우리 그 현장에서 있었던 실무자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현장에 실무자로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럼 어디 있나요?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쿠팡 본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안 났다고요? 냉정함을 유지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그 우리 공시해야 될 공시 의무 집단 그다음에 이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5조 이상이 된 집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집단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를 해요. 공시 의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김범석이 예외로 돼 있거든요. 그 예외 이유가 뭐냐면 친인척이 국내 기업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24년과에 비춰보면. 근데 지금 친인척이 여기에 임원으로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일인 집단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범석을 이 법적 책임의 범위 내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아니, 어쨌든 지금 쿠팡은 집단 소송을 했잖아요. 그 지금 한 11개 로펌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는 데가 있고 돈을 안 받는 데가 있는데 그 아이의 참가비를 지금 한 11개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네. 그래서 뭐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 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모인 사람들이 한 48만 5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는 16만 원 정도이고 현실적으로는 1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를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다 인정이 된다고 치면 4.4조 정도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총액으로? 네, 총액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매출을
기존으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득 얻은 게 1.2조라고 그래서 이거에 3.5배가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 돈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3,300개밖에 안 나갔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SK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이게 유출됐었을 때는 해킹 등 외부의 원인 때문에 이제 이게 유출이 됐지만 지금 이거는 내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부자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한 거라서 이번 건은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아무리 뭐 외국에 있다 어쩌다 이런 말 하더라도 국회에서 좀 더 강력하게 네, 좀 맞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과징금이 지금이 매출액의 3%잖아요. 이것을 이제 매출액 10%까지 10%. 올려놓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긴 힘들 건데 그런 부분들과 그래서 선배로 관련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과징금 뭐 시정 공고 이런 정도 조치로만 하면은 결국 비용 처리로 끝날 거다. 그래서 저는 영업 정지라는 카드를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업 정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약한 고리인 우리 입점업체들, 우리 소비자들, 또 우리 이제 배달 라이더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저는 전면적인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다. 뭐 제일 처음부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또는 조건부 영업 정지 이런 카드들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쿠팡은 이걸 가지고 역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를. 방패 삼아서 예. 이제 계속 버티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징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김범석 회장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서 스트레스를 태도가- 받잖아요. 태도가 엄청나요 예. 지금 사실은. 이 상임위 차원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정말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겁니까?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없어요 동행명령장을 지금은. 동행명령장이 송달이 돼야 되고 송달이 되더라도 안 오면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전에 속이 터지네. 네, 의원님이 중요한 부분 지적했는데요. 일자리 부분 우리한테 약한 고리라고 하는 거 실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돼 있고 쿠팡에 이제 뭐 지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된 분들도 많고 거기서 알바하는 정규직 말고 이제 비정규직 또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유심히 보시면 칼럼 같은데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피해 이런 걸로 칼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이제 쿠팡과 직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추정해 보면. 그런데 아무리 이제 일자리 부분에 기여를 한다고 그래도 잘못된 걸 내버려뒀을 때 그게 완전히 종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지난 5월 달에 그 쿠팡 덮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 보시듯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약한 고리라고 해도 항상 약한 고리부터 먼저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 결국엔 그 피해는 국민들 소비자한테 돌아간다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잖아요. 10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 있을 때 이 김범석 씨를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망하느니 마느니 했습니다. 결국 사실은 돌파구는 이제 상장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셈이고 결국에는 그때는 뭐 투자를 했던 그 손정희 회장이 철수를 한 해 만에 돈을 빼내 만에 뭐 별의별 손실을 생각하느니만이 불과 그게 한 9년 전 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랬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 본인들도. 저는 모르겠어요. 쿠팡 관련해서 이제 한 개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김범석이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게 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뭐 그 국가적 자존심 이런 얘기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잠깐 하셨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그건 것 같고 뭐 우리 민명도 의원님 한숨 쉬고 마셨지만 진짜 저 문제에 있는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가 사실 하나고 또 하나가 영업 정지가 가능하냐 이게 현실적인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바라는 바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업 정지가 가능하냐 이 문제로 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법적으로는 영업 정지는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영업 정지라는 카드까지 쓸 거냐와 관련해서 영업 정지를 전부 영업 정지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저는 부분적 또는 조건부 또는 어떤 해당 부서 뭐 이렇게만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은데 여기 다들 지금 비용 처리하고 많은 방식으로 할 거다. 이거는 정말 사례가 선례가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정지 카드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김범석 얘기만 하면 제가 예전부터 듣기로는 이분 임원들한테 좀 막한다고 행동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재떨이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폭언. 재떨이 그 80년대나 던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한 임원이 그 카카오톡 대화 공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조만간에 김범석에 대한 녹음 파일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한국에 오지 않겠지만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증거물들은 나올 것 같다. 그럼 더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쓰고. 이게 오는 건 둘째치고 이제 이번에 실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쿠팡에 대한 거는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김범석의 아니, 실체가 밝혀집니다. 김범석을 기본적으로 꼭 데리고 오는 방법은 김범석을 피의자로 특정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특정을 해놓고 지금 이 사람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하고 범죄 인도조약 그렇죠. 범죄인 인도조약.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인 정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근데 보거든요. 이게 혐의가 그 중대범죄 혐의가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놔야 되는데 중대범죄 혐의가 안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앤장과 쿠팡의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증거인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망가뜨려놓은 게 되게 많아요. 장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이번 것도 증거인멸 예. 폭넓은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혐의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부 자료, 내부 제공자들이 많거든요. 공익제보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것만 뽑아서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특검 정도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이 사람 나는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들도 역시 뭔가 발이 좀 꼬여 있는지 어쩌는지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왜 그렇게 그냥 저 사람 미국에 있대 안 온대 한국말 뭐 잘 안 하나 봐 이러고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뭐 넘어갈 생각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이런 날은 괜히 나와가지고. 미온적으로 아니.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을지로 위원장인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지금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의 대표였을 때 그때 행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요. 그때 행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범죄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게 범죄인 인도 이 부분은 우리 노영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아직 시효 남았어요. 그 사람을 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일궜던 이 쿠팡이라는 이 영업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것이 시그널을 줘야 가장 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 있는 논거들이 이제 뭐 입점업체가 어떻고 이런 것인데 실은 입점업체들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안 팔면 다른 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에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불매 운동도 나의 불편함을 감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이. 감수하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두 가지. 김범석 의장을 우리나라 국회에 세워놓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쿠팡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 결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법정 단체예요. 소상공인을 뭐 이해한다는 법정 단체인데 여기에서 입점업체도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쿠팡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자. 공격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 단체의 지금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절대 지금 우리 그럴 사안이 아니다. 입점업체를 얼마나 입점업체를 힘들게 했는데요. 쿠팡이 정말 나쁜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와이프. 예, 저희 와이프 입점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뭘로 입점해 계세요? 아니, 상품 개인 쇼핑몰을 하는데 아무래도 쿠팡이 대세고 바로 배송이나 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되니까 입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송이 늦으니까 쿠팡에 이제 물건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문제는 와이프 얘기는 판매 대금이 한 2달 후에 들어오고 너무 늦게 맞아요.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 와이프가 빡쳐하는 거는 교환 환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이 멀쩡한데도 원래는 물건이 오면 검수한 다음에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환불해라. 자기들이 이런 그냥 거. 마음대로 하고 그 모든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를 한대요. 사실 그 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소비자는 좋죠. 내부적으로는 싸우거나 말거나 어쨌든 나한테는 먼저 얘네들이 이걸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 많이 이용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납품업체를 쿠팡이 쥐어 짜가지고 그러니까요. 2조가 넘는 돈을 자기네가 또 다 맞아요, 슈킹한 맞아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편의는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입점 업체들의 불편과 이 고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이걸 조금 알아야지 이번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쿠팡도 그렇고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경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경쟁은 소비자의 벗인데 경쟁이 무너지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봉지욱 기자님의 그 부인이 내부 고발, 내부 고발이 아니, 그래서 웬만하면 기대하면서. 그 업체들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자사몰을 이용해 주시는 게 업체들한테 아, 소상공인한테 자사몰. 자, 사상은 어디입니까? 이름이 원가몰입니다. 쿠팡 원- 저기 뭐야 앱도 있으니까요. 네. 원가몰. 자, 쿠팡 많이 대신 원가몰을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쿠팡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퍼니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